정치 시사 토크 고영호와 함께 한다. 우리 명석 고영호? 아닙니다. 명석입니까? 멍석입니까? 제가. 알았어 하십시오. 멍석 고영호. 예, 멍석 고영호 되겠습니다. 앞으로 멍석을 깔겠다. 예. 세상의 해안으로, 고영호의 해안으로 읽어드립니다. 예. 예. 다양한 정치 이야기와 시사 이야기를 고영호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답답하긴 하죠. 그걸 차근차근 하나하나 조금 어렵기도 하겠지만 헤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통합진보당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통합진보당이 지금 배가 저 망망대해로 뚫고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예, 지금 통합진보당 문제는 그러니까 민심의 바다에 떠 있어야 할 배가 산으로 가 있죠. 그 산 꼭대기에는 미친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입을 쫙 벌리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친 누구죠? 그걸 제가 꼭 검찰이라고 표현하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이거다. 네. 미친 개 하나 그럴 것이다. 예. 보면 지금 당권파 쪽이나 비대위 쪽이나 이 평행선을 가고 있어요. 예. 한쪽엔 사퇴도 거부하고 그리고 뭐 출당 조치를 한다. 뭐 또 의원 등록 시간은 31일까지 했고 협의에 그거 없이 계속 치닫고 있단 말입니다. 네. 통합진보당이 앞으로 어떻게 쭉 갈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예, 5월 초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부터 진실규명의 문제와 또 정책 책임의 두 가지 축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사람의 바람은 제3당도 됐고 했으니 정책 책임의 문제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명쾌하게 해결되기를 바랬죠. 근데 이게 시간이 20여일 지난 지금 와서 보면 진실규명의 문제로 가 있고 여기에 검찰의 공항탄압의 문제까지 덧붙여지면서 사태 해결의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있다면 지금 문제를 당내 그런 당권 투쟁이라든가 진실규명의 문제를 보지 말고 제3당이 되면서부터 이제 거칠 수밖에 없는 통과 의례라 생각을 하고 그 제3당에 어울리는 정책 책임으로서 이 문제를 푸는 이런 식으로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나가라. 나가라 아니죠. 자진 사퇴하라. 예. 사퇴 못한다. 예. 그리고 두 쪽에서 그래 이야기하고 있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막 안 할란다 막 이러면서 깨려고는 또 하진 않아요. 예, 예. 뭐 그런 이유는 따로 또 있습니까? 정당의 분당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책 조건이 그렇고 사실은 국민들이 그렇게 지지해 준 것도 있긴 있고 그죠? 더군다나 지금 13명의 당선자가 있지만 아직 국회가 개원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선자 지위를 갖는 사람들이 분당한다는 것은 그렇게 진행하기가 어렵죠. 아직 뭐 국회가 개원돼서 13명의 당선자들이 활동도 하고 그 과정에서 단순히 서로의 진실 공방이 아니라 정책 색깔의 문제, 노선의 문제가 분명히 대립이 되면 그때 뭐 당이 그러니까 분당되는 건 분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객관적으로 뭐 어떤 명분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가 이제 명분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검찰 수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분히 검찰이 정치적 의도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은데 검찰은 뭐 아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네들 수사하는 것 이상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단언을 했는데 어쨌든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정당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두 군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유로운 결사체로서 권력을 획득하고자 라는 성격만 보면 사적인 결사체인 것이고
또 국가 권력을 책임지고 정책을 생산하고 또 국가 보조금까지 받는 성격에서 보면 공적인 영역에 걸쳐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법에서도 정당의 자체 의사결정은 존중하지만 공직 후보자 선출의 과정에 대해서는 선거법의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검찰에서 해석을 하면 이미 준 국가기관이고 또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은 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문제이라서 검찰이 개입을 하겠다 이런 명분으로 하는 것이죠. 명분은 명분인데 뒤에 힘이 국민 여론을 얻고 있다고. 그렇죠. 모든 것은 뭐 과거에도 한나라당이나 열린당 시절에도 또는 민주노동당 시절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지만 실제 정당이 결사적으로 막았고 더 이상 검찰이 진행하지 못할 것은 더 강제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정당이 다 탄압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실제 국민 여론 자체가 진실을 밝혀라 이렇게 돼버리면 진실을 밝히겠다고 검찰이 드는 그 개입을 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저항들이 약해지죠. 그래서 검찰의 근거들이 좀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당의 측면에서 보면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가로막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정당 탄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압수해간 전체 당원 명부라는 것도 자신들이 얘기하는 후보 선출 과정의 문제라면 전체 당원 명부가 아니라 선거 명부, 선거인 명부 내지는 혹은 선거 과정으로 국한돼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탈당자까지 기록된 전체 당원 명부라고 하니까 과도한 법집행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당원 명부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당원 명부. 사람들이 또 당원 명부가 전체적으로 압수된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측면도 있고 어떤 부분이 그렇게 우려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지금 얘기가 2000년 이후에 전체 입당 탈당 기록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2010년 이후의 것이라는 얘기 두 갈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탈당자까지 포함된 전체 당원 명부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거기에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러니까 공무원 지위에 포함된 분도 계시고 혹은 개인 사업을 하거나 이러면서 실제 정당 가입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 뭐 개인적으로 손 피해가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공무원 지위에 준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각 조직에서 이걸 어떻게 악용할지 모르니까 실제 불안감들이 커질 수밖에 없죠. 힘든 불안감이 있는 거죠. 또 그런 사례도 실상 있는 것이고요. 검찰에서 그런 식으로 활용 안 되려고 단언을 약속을 했었으니까 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검찰 믿어가지고 뭐 믿음대로 된 적이 없잖아요. 그래도 국가기관인데 힘없는 사람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라. 저는 이게 명백합니다. 검찰 태도가 당원 명부를 압수해간 다음에는 명백하게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된 문제만 하겠다 하다가 기자들이 그럼 회계 문제까지 보겠냐 하니까 회계 문제도 드러나는 게 있으면 보겠다 했고 바로 다음 날은 이것을 소위 말하는 당권파 혹은 종북파에 대한 수사로 가겠다고까지 했기 때문에 이건 명확한 이제 정치 탄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자기네들이 본연에 의도했던 대로 이제 끌고 나가겠다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진척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일단 지금 이제 자진타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2명의 비례대표 당선자 같은 경우에 국회가 개원되고 나면 그 당내 절차를 통해서 제명시킬 방법, 당에서 이제 탈당시킬 방법이 무척 줄어든다. 가령 당선자 지위했을 때는 당기에서 제소해서 끝나지만 국회의원의 신분을 갖게 되면 정당법상 그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절반이 동의를 해줘야만 되기 때문에 사실상 6월 1일로 가버리면 비례대표 2명에 대한 당내에서의 제명 조치는 쉽지 않다. 불가능하다. 네. 이제 개원을 하면 네. 당기위나 뭐 그런 데서 그 사람을 제명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
당내 의원들에서 이제 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 그래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뭐 차일피일 미루거나 이래 돼갖고 30일 지나버리면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지위를 없앨 수 없다는 거죠. 없애는 거죠. 뭐 탈당을 시킬 수 있지만 특히 지위를 없앨 수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로 또 가면 민주당이 당내 경선으로 이제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흥행되기를 바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의도하든 의도하든 어쨌든 정치는 동물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좋게 표현하면 역동성인 거고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흥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했던 시나리오 아니고 원래 시나리오대로 안 돼야 애들이 있어야 재밌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당내 경선하고 뭐 지금까지 이렇게 한번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 이해찬 당대표라는 게 이게 시나리오죠. 예,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 또뭐 대선 후보도 연결돼 있다라는 게 언론에서 어떤 관측이죠. 근데 그것이 당내 반발이 생겼고 그러면서 각 지역 경선마다 그 순위의 변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자체로 이제 박지원 대표가 얘기하듯이 역동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의 대의원과 그리고 주변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냥 뭐 이번 당대표는 그냥 관리형 당대표니까 그냥 넘어가는 선거 아니었냐 하다가 이제 치열하게 경쟁이 붙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럼 지지자들 결집시키고 관심을 증폭시키는 역동성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 대선 예비 주자들 간에 합종연합이 사실상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당대표 후보에 대한 서로 간에 이제 표에 이제 합종연합이 생겨서 그 역동성의 그 질적으로 보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1등한 후보들을 보면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뭐 광주 전남에서 강기정 후보나 오늘 있을 대구 경북의 추미애 후보가 충분히 1등한다면 예측되는 일이다. 그죠? 지역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한명숙, 문성근 이런 경쟁 구도보다는 좀 그 정치적 질에서 보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5월 31일까지 뭐 국민 경선 참여단 그 모집회 6월 3일 날 선거한다 했습니까? 예, 6월 3, 4일 날 모바일 투표를 하고요. 6월 9일 날 서울, 경기, 인천 당대의원들이 모여갖고 최종 투표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어쨌든 끝까지 가봐야 지금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했지만 역동성이 더 발휘 돼갖고 더 바람이 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선 전초전이라 해서 그렇게 뭐 관리형 경선이다 이래갖고 별로 흥행을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죠. 의도하지 않게 그죠. 예. 참 정치는 살아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울산에서 김한길이가 이거 될지 상상도 못했어요. 전 잘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 참 정치 구단 아니신가 예, 봅니다. 맞습니다. 그 다른 이야기로 해서 저희들은 이제 현대에 지금 흐르고 있는 정세 분석과 정치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하나의 의제를 또 가지고 이 시간을 또 이렇게 채워볼까 합니다. 그건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또 설명하죠. 그렇죠. 예. 여기서 또 하나씩 배워나가고. 예. 지금 대선 국면과 관련해서 안철수 씨로 대표되는 저희 기존 정당을 좀 불신하거나 혐오하면서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가 많이 모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 뭐 그게 무소속 현상이든 정당에 대한 불신이든 간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진 않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이나 그리고 정치 경험이나 그것이 어느 하등하에 증명된 바도 없고 그리고 도대체 이렇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인가 그 생각을 해봤을 때는 기존 정당, 기성정당이나 기성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크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다 이랬을 때, 대통령 후보값 이랬을 때 우리 국민들은 이 미래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도덕적이고 그리고 성공한 기업인으로서의 미래에 대한 희망, 좀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젊은 층들이 많으니까 그게 대한 좀 암울한 현실에 대한 어떤 벗어나고 싶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이 하나의 바람으로 불어서 일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게 일종의 바람이기 때문에 물론 꺼지지는 않겠습니다. 원체 불신을 많이 줬어요. 비선정당들이. 뭐 자기네들 아전투구하고 자기네들 당리당략이라고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싸우는 모습들이 뭐 이전 국회든 18대 국회도 똑같은 19대 국회도 다 똑같을 거다라고 또 우리 국민들은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정당인이시니까 참 듣기 좀 그거 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반대급부로 어디에 치우치지 않았고 어디에 소속되지 않은 안철수 씨가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사회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조금 좀 도발적이지만 좀 귀족주의적인 냄새가 좀 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 정치의 발전은 그 귀족주의적인 정치하고 대립을 통해서 발전한 겁니다. 그렇죠. 왕이 있었고 귀족이 있었고 시민이 구성되면서 의회가 생기고 권력 분전 체계가 생긴 건데 그때도 소위 보통 선거권은 확대되지 않았었고 그 소위 배우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한 거죠. 그게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1900년대를 20세기 초반 들어서면서 보통 선거권이 확대되니까 소위 못 배우고 돈 없는 노동자나 여성의 참정권이 생겼고 이 사람들이 의회나 권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당이라는 조직을 만들지 않으면 집단적으로 여기에 그 권력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정당을 만들었고 그 정당들이 성공하면 이제 집권당이 되는 거고 또 그러면서 정당 정치가 발전해 온 겁니다. 그 통합진보당도 뭐 그런 그렇겠죠. 소위 진보정당의 노선이라는 게 그런 것이고 소위 그런 거죠. 그런데 실제 정당 정치가 지금까지 제 역할을 못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구현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시민들의 그 보통 선거권을 가진 시민들의 열망을 정당에 담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당 바깥에서 대안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정당 바깥의 대안이라는 거는 대단히 뛰어난 인물 외에는 대안이 없죠. 보통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가지 않을 그렇죠. 테니까. 그래 이제 좀 귀족적인 인생이 좀 난다고 저는 좀 진단을 하고 싶고 앞으로 뭐 대선 국면이라는 거는 계속 이제 엎치락뒤치락 할 것이고 많은 변수도 생기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각 정당에서 자기 후보를 제대로 민주적으로 선출하고 또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함께할 세력이 무엇인지 그 세력이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 비전이나 정책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줘야 되고 그것 속의 경제, 그 정당의 형태를 꼭 안 띄더라도 그 속에서 경쟁되고 그 집단적으로 선택받을 때 실제 정치가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개인에 대한 이런 열망들이 좀 더 진전이 돼서 뭐 세력으로 하나의 세력으로 어떤 노선으로 정책적인 비전을 그렇게 빨리 모아져야 되는 거. 그거를 만약에 실패한다 그러면 안철수 대안이 아닌 것이죠. 그것도 그렇고 그런 식의 정치적인 세력이 형성되지 않고서는 뭐 우리나라처럼 조직적으로 선거가 일어나는 그렇죠. 데서는 뭐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지금 민주당이나 진보당이나 이 야당이 자기 정치에서 빨리 확고히 하고 대선을 빨리 선정하고 그런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민주당대로 진보당 진보당대로 저는 솔직한 말로 지금 이 판국에 이 판으로 가갖고 12월 대선 어떻게 치러내겠까 뭐 그건 근본적으로 있는 거죠. 끔찍 대산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정당이라는 게 대통령 선거라는 데서 당선되는 게 제일의 목표, 그걸 통해 국가 권력을 얻고 자신의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이차의 목표지만 또 그렇다 해갖고 아무런 정책적인 비전이나 이런 거 없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로 뭐 자격을 포기하든 뭐 이런 방식으로 또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정당들이 빨리 자기 비전을 확립하고 후보를 확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무소속 정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예. 좀 뭡니까? 여기 뭐 어디 대실 정치에 있어서 예. 비교를 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네, 그래 아까 이제 하던 얘기인데 보통 우리가 국회에서 각 정당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각 정당들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집단적인 투표를 하면 대단히 이제 국민들이 좀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투표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보통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회의상은 300명의 의원이 모여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면은 이상적인 것들을 생각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깨지면 뭔가 당리당략이 얽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정당 정치를 좀 중하게 여겨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국회라는 것은 이미 그 구성될 때 국민들이 제1당, 제2당, 제3당을 결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당력만큼 국가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만큼. 네. 그렇죠. 물론 가정에서 뭐 협상 전술도 있고 의회 전술이 있어가지고 자기 당이 가진 의원 숫자라든가 지지도보다 훨씬 더 많은 의정활동 할 수는 있죠. 사회적 영향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룰은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현안에 대해서 A당, B당, C당이 자기 국회의원 숫자만큼 혹은 사회적 영향력만큼 힘을 발휘하는 것은 뭐 정당한 그 의회 활동입니다. 그걸 뭐 문제로 크게 삼을 필요는 없을 거고요. 그러면은 의회라는 공간은 뭐냐 하면 정당 정치를 좀 기계적으로 좀 도입해서 보면 오히려 의회라는 공간은 각 정당이 자기 힘을 그 안에서 발휘하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 문제점들을 드러내주는 공간이에요, 국민들에게. 하나의 창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당들의 세력관계나 문제들을 요 국회라는 창을 통해서 보고 그 다음 선거나 또 혹은 그 다음 과정에서는 힘을 다르게 실어주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정당 역사 몇 번은 없지만 그런 적 있었죠. 여소야대든지 아니면 그런 거죠. 뭐 열린민주당이 갑자기 그거 해갖고 여당이 되든 뭐 다수가 되든지 여당이었지만 물론 그것을 각 정당이 잘하고 있냐의 문제는 좀 둘째치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국민의 역동성은 거기서 발현되기 몇 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이제 대통령이 집권하면 여당이 되는 거고 대통령을 당선시키지 못하면 야당이 되는 건데 사실상 야당도 준 여당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당선을 기회를 가진 정당이니까. 그러면 야당도 준 여당인 거고 여당은 현재 여당인 것이고 그렇다면은 대통령 선거나 혹은 대통령 집권 과정에서 여당은 여당대로 자기한테 지지를 보내준 국민의 기대에 맞춰 정책을 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도 집권할 수 있도록 자기 비전을 가지는 거고 야당은 야당대로 나도 다음에는 집권할 수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국가 비전이나 국가 정책에 대해서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접근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소위 말하면 야당도 잘하면 여당이 될 수 있고 여당도 잘못하면 야당이 될 수 있다 해야 정책 경쟁, 비전 경쟁이 되는 거고 그만큼 이제 국가 운영 자체가 안정이 되는 거죠. 서로 목표점이 같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깨질 때 혹은 이것이 다 불신당해버리면 국가 운영이나 정치라는 게 그만큼 불안정해지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정당 정치가 갖는 많은 한계, 또 현실적 문제는 있지만 국가 운영이나 혹은 미래를 볼 때는 안정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얘기도 했었는데, 가령 지방의회에 이제 정당 공천을 없애자는 얘기가 시민단체라든가 정당 일부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당리당략에 입각해서 주민의 뜻을 위배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저는 뭐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당들이 갖고 있는 지방자치 혹은 지방정부 운영에 대해서 그 지방의회에서 경쟁해야 되고 그 경쟁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다음에는 어떤 정당의 노선과 비전이 그 지역에 맞는지를 판단하게 해서 또 선출하는 과정들을 해야겠죠. 물론 이런 정당 정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정당의 민주화입니다. 정당 내부의 제도가
지지자나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직 후보나 지도자를 뽑는 과정이 상향식으로 민주적인 과정을 밟고 있는지가 제대로 됐을 때 이것이 다 이렇게 맞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뭐 헌법이나 선거법에도 정당 내부의 민주적 절차에 대해서는 아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을 아주 지키지 못하거나 아주 위배할 경우에는 뭐 위헌 정당이라고 해산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고, 또 공직 후보자를 당내 경선하는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으로서 정당을 해소할 수 있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 내부의 민주적 절차를 크게 훼손하거나 또 사회의 민주적 질서를 위배하는 정당은 위헌 심판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뭐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법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뭐 오늘 많이 다시 오늘 이야기 뭐 재미있었습니까?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주제가 좀 무거운, 그렇죠. 주제에 좀 다른 주제면, 물론 정치 주제가 정치 꼭 주제가 재밌는 꼭 주제일 수가 없어요. 물론 재밌게 보면 많이 재밌는데 심각하게 보면 이게 많이 심각하단 말입니다. 그 내일 아니다 생각하면 뭐 저것들 뭐 싸우고 불구경 하듯이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우리 국민들하고 정책적으로 바로 반영이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또 가볍게 또 다룰 수가 없어요. 어쨌든 쉽게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 고영호님과 앞으로도 계속 풀어갈 겁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그리고 답답한 점이 있더라도 같이 또 만들어가는 유시비가 되겠습니다. 첫 시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박수. 또 하려니까 조금 좀. 그지?